네, 청문 전국은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그 여파가 5월 국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아직까지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청문 전국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7일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요청안이 송부가 됐고 그래서 26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1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5월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을까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라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앞선 인사청문회 또 장관 임명, 국무총리 동의 과정에서 여야가 확실하게 동상이몽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여당은 야당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을 주장을 했지만 그중에서 1명 정도를 수용을 한 것을 좀 잘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까지 협치로 이어지기를 바랬지만 예. 야당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어떤 뜻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어서 여야가 청문회 후폭풍으로 경색 국면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그 6월부터 뭐 재선세 관련 여러 가지가 시행이 이제 되면서 이 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가지고 5월 나머지 임시국회 기간 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 역시 지금 큰 걱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입장과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민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서 예. 어떤 청문회와 민생의 연계 전략은 좀 분리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생은 민생 부분 따로 여야 협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증하겠다 이런 계획 아닌가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그 5월 그럼 임시국회는 어떻게 여야 합의가 돼서 열릴 수 있을지 지금 뭐 모르겠네요. 일정 자체가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임시국회의 계획 자체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5월 3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 6월 2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2일까지 한 달, 최대 한 달이기 때문에 길은 합의를 못 봤지만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민생법안을 앞으로 옮겨서 먼저 처리하면 논의하고 처리하면 될 텐데 네. 김오수 차관에 관련된 장관 후보자에 총장 관련된 후보자요. 이거 먼저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시한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은 조율하기 나름이고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재송부 요청을 좀 시간을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가 굉장히 공간이 좁은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장관 후보자 관련돼서 물론 이번에 여당이 한 명에 대한 자진 사퇴를 유도해 주었지만 사실은 대상자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도덕성 입장에서 다른 후보자가 좀 더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네. 낙마 대상자였는데 이제 다른 분을 낙마를 유도했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도 야당이 이해 못할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 것이고 예. 어찌됐든 또 원구성 입장에서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원구성 그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갖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검찰, 뭐 헌재 이런 데 소관 상임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야당의 논의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주기 어렵다면 그럼 앞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논의로 이끌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냥 안 된다라고 야당 협의 없이 내정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사임권을 처리하고 후임 위원장을 임시의장이 준해서 선출하게끔 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표결이 남아 있지만 예. 그 최대한 야당과의 협의를 해라라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좀 살려서 야당하고 협의를 한 뒤에 국민이 미간집 풀지 않는 방법으로 예.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김기현 그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걸 확실하게 언급한 것 같은데 맞나 확인해 주시죠.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와 청문회를 연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계한다고 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어떤 연계라는 것은 예.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줘야 김오수 장관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 네. 이래야 연계거든요. 예. 조건부여야지.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원장직이 누구로 돼 있냐면 윤호중 윤호중 원내대표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 예.
사임 안건은 제출이 돼 있지만 사임 안건에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윤호중이 돼 있고 네. 의원님이 그다음에 후임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돼야지만 법사위원회가 소임 소관위원인 그 장관의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장관 청문회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거죠. 네. 여기에는 연계란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 선출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앞으로 법사위원장 그럼 어떻게 선출 기준을 삼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일단락 돼야지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원회에서 김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지 예. 조건부로 받아들이시는 건 조금 저는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부재하니까 법사위원장을 먼저 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가 국민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건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님의 입장이지 아, 김기현 그렇습니까?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닐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그 제도적 측면에서의 현 상황, 그러나 속내는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정치적, 정무적 의미까지 네. 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연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회 7자리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은 예. 애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입장을 정리했었던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절로 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초 원구성할 때 그래서 할 말씀이시죠? 때죠. 예. 예.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찾아가셔서 뭐 치사하게 그렇게 하냐 다 던지자. 그래서 국민의 어떤 동정심, 마음을 얻자 이런 전략이었었죠. 네. 그곳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기 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입장을 밝히지만 둘 사이에는 사실은 공통점은 법사위원장은 안 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당에게 주어진 개혁 법안의 처리들 뭐 이런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들 이런 것들이 임무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이런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야당 입장에서도 그걸 장악해가지고 여당의 길목을 막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내놓을 야당으로서 카드가 없는 것이죠. 예. 서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전당이니까 뭐 서로 윤기찬 부위원장과 제가 대화하듯이 또 원내대표가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입장을 이해해가면서 예. 뭐 최대한 줄 수 있는 것 주면서 또 자존심 또 세워주면서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예. 이게 명확히 뭐 김기현 원내대표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당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법사위원장 하반기가 5월 30일 날 내년 5월 30일 날 다시 원구성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만약에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이 야당 소속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치면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게 되더라도 예. 사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라는 게 그 송부 기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줘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청문회 없더라도. 예. 지금까지 강행해온 청문 절차의 경험상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다면 기준만이라도 정하고 나서 당선자가 갖는 걸로 하자. 당선되는 네. 정당이 아, 예, 이렇게 예. 하고 하반기 원구성 때 차기 정부의 국정 추진을 위해서 법사위가 꼭 필요하게 되면 예. 그렇게 정하는 것이 또 실리적이다라는 당 내부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네네. 상임위원장 그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7개 정도를 예. 분배받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국민 네. 보시기에 굉장히 그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정치권이 어떻게 맞출 거냐 그걸 못 맞추면 당장은 자기 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쟁을 하지만 뭐 여야 할 거 없이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얻지를 못할 거다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야당은 지금 저희가 이제 32명의 그 장관 또는 국회 임명 동의안 뭐 이런 것들을 야당이 동의 없이 이제 강행 처리했다라는 이제 실적을 많이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32명이나 했다. 네. 그걸 공격을 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청문 보고서나 임명 동의를 안 한 게 27번입니다. 야당도 이거 돌아봐야 돼요. 또 저희가 야당일 때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미채택 청문 경과 보고서를 미채택하거나 동일화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야당도 무조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거기에 부적격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법적 절차의 요건을 완성해 주는 것이 더 야당도 할 말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여야를 서로 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이 청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네네. 청문 절차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번에는 5분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은 칭찬까지 해가면서 청문 예.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했어요. 예. 그럼 말은 뭐냐면 발목 잡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의견을 던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청와대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의미는 인사권 행사가 안 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적절한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반대를 통해서 그 인사가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문 절차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도덕적 검증이 너무 격하게 돼가지고 대상자가 하실 분이 많이 줄어든 일부분 부작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현 제도 하에서는 그런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내부의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는 것은 사실은 이전 몇 분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는지하고 별개로 예. 이번 5분 중에 3분 정도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사실은 나름 근거가 있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 저도 이제 그걸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당의 의견이 뭐 일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야당이 동의 없이 29명 이번에 32명을 하냐 이제 그것만 강조를 하는데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청문 경과 보고서의 채택은 법적 요건입니다. 거기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고 그냥 부적격하니까 대통령 보고 임명을 철회하라, 자진 사퇴하라. 이것은 정치 공세지요. 그러나 더 야당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주고 거기에 부적격한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대통령이 읽어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대통령부 정치 공세를 임명 철회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대통령이 그걸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예. 계기로 후속 개각이 되진 않을까 이런 관심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거취 이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개각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총리 대행까지 해왔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초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이건 뭐 살인적인 어떤 일정을 소화하면서 예. 해왔고 정책의 어떤 여야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개로 개인이 봐도 이제 네. 한계에 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부총리를 포함하고 또 박준영 후보자의 후임 후보자를 또 지명해야 되는 상황. 네. 뭐 이런 개각들이 곧 이제 대통령이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다녀오시면 아마 그쯤에 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 여쭤보고 윤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권에 이제 이른바 빅3라고 하는 대권 그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세 분이 지금 호남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는 며칠 전부터 가 계신 거고 이재명 지사는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이틀간 간다고 하는데 물론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 딱 있고요, 내일.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일까?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민주당에서 호남의 위치 또 호남의 역사라는 것이 어떠한가는 뭐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역 정당을 벗어나서 전국 정당화하는 것이 오랫동안 당의 목표였고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당을 벗어나서 전국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어떤 굉장히 군사 독재에 저항하거나 불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호남이 감당했던 역사적 몫은 민주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죠. 네. 그리고 5.18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호남의 민심을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5.18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네.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본격적인 어떤 어떤 잠룡들의 예. 그런
충돌은 아니지만 유권자 입장에 보면 뭐 비교해볼 수 있는 네. 이런 큰 이벤트들이 그런 시점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이 딱 시작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호남이 지금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앞으로 나올 분들도 또 있습니다만 네네. 호남이 전략적으로 어떤 그 한 후보를 뭐 단일화하거나 뭐 선택하거나 이런 전략적 선택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럴 때 호남을 딱 그 단일화 내지는 그런 잡는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 구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5.18 유족회가 추모제에 국민의힘의 정운천 그리고 성일종 의원을 초청을 했습니다. 보수정당 소속 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좀 초청이 된 겁니까? 사실상 처음이죠. 근데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이런 구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지역주의였던 거죠, 사실은. 네. 지역주의 하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수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초청 못 받았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비대위 시절부터 상당히 동행이라는 예. 제2의 지역구를 만들자 해서 48분이 호남 쪽에 제2의 지역구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위원장이거든요. 지역 통합위원장인데 당내 그리고 18번 정도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예. 국민통합위원장. 예. 18번의 간담회를 이제 단체들하고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얼굴 비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뭐 야당이 힘이 없지만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 뭐 5.18 이런 기념식 때 간다는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5.18 단체 측에서 인정을 해줬다. 물론 이제 성일종 의원은 법안 발의도 했지만 예. 법안 발의를 떠나서 그렇게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아마 그 5.18 단체 쪽에서 그런 걸 인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붙이면 네. 뭐 아주 잘한 일이다. 예, 그리고 예. 좋은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5.18이든 어떤 역사적인 문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이 문제에서 서로 보수 진보로 갈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특히 5.18은 이것을 머리와 입으로 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심장과 몸에 배인 행동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될 때까지 국민의힘도 이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예. 그렇게 5.18에 대해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한 일이라고 그 민주당도 평가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김영훈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운천 의원, 성일정 의원이 정말 너무 많이 도와줬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다. 광주 정서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여야를 떠나서 화합 차원에서 두 의원을 추모제에 초청했다. 오늘이 추모제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한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5.18의 의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완성이 돼 있단 네. 말이죠.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완성이 돼 있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듯이 그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서 기능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인들 일부 정치 세력 간에 서로 간에 혐오적인 말을 하든가 뭐 평가를 절하든가 또 거기에 대한 공격을 주든가 주고받는 이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뒤늦게 이제 이루어지긴 했지만 공방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 뭐 법률 뭐든지 간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어떤 평가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호남 방문을 짚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5.18을 맞아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늘 방문을 할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내일 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야권의 어떤 주요 인물들이 방문을 하는 것 좀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4월 달에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네. 26%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재명 지사가 한 24% 나오고 예. 이낙연 전 총리가 한 10에서 11%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 주자들한테도 영향을 상당히 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호남 그래서 터부시하거나 우리가 지지율을 얻기 어려운 곳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인 접촉면을 늘리면 민심은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호남이 단순한 지역적 호남이 아니고
수도권의 인구 분포를 보면 상당한 유권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호남의 지지 없이는 사실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힘들고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예. 데까지 나아간 거죠. 윤석열 총장의 호남 지지율이 26.5%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대선 본선보다도 당장 당내에서 이 지지율이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앞으로도 이것이 물론 정치공학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네. 지지율 제고 측면에서도 상당한 호남과의 접촉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본인들도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사를 통해서 5.18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치 행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5.18 정신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광주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광주를 찾을 것이다.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가는 길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어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보죠. 네. 메시지는 뭐 적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18은 머리와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심장과 몸에 배인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적한 것이 윤석열 총장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애초부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심장과 몸에 밴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더 새겨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색다른 의미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5.18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까지는 과거형으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5.18이 민주화 운동인데 이 민주화 운동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실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분이 희생당한 겁니다. 예. 이런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고 독단, 전행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로도 분명히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네. 그 정신이 지금까지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역적으로 한정된 민주화 운동을 전국 단위로 승화시킨 그런 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5.18 정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여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광재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맞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는 언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권 주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인물이 또 언급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아마 이광재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삼성의 그 상속세 문제를 납부하는 측면에서 부각이 되었던 그 미술품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그 법안 개정안도 이광재 의원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삼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평가를 하면서 삼성에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을 해 나가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민주당의 입장과 이광재 의원의 개인의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지난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심경을 전 드러냈다고 보는데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과 그 결과로서의 사회 통합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 정의와 형평성 두 가지를 더 보태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대통령께서 아예 그렇게 네 가지 조건을 준비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마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그냥 일반적인 가치들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좀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광재 의원이 응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저는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광재 의원의 법안 발의나 이런 걸 보면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뭐그 민주당 전체의 입장과 뭐 같으냐 다르냐는 제가 논평할 수 없습니다. 네. 대권 예비주자의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이런
그 사면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광재 의원이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이 이제 풀어주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경영 활동을 하도록 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특경법이라고 그 법에 보면 예. 특정 죄로 형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 규칙이 취업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네네. 그러면 5년 동안 경영 활동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이면 형기가 만료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만료된다 하더라도 5년간은 복권이 되지 않으면 네. 5년간은 경영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면을 해주든 사면인 복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니면 가석방 플러스 복권을 해주든 해서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복권이라는 건 사면 복권은 뭔가 대통령의 통칭이가 있어야지만 삼성의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몸을 풀어준다는 의미 플러스 삼성 경영활동, 예. 반도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경영활동을 보장해주자 또는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가 아마 행간에 숨어있는 사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